자, 21번 문제 보자. 다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조 간접비 배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에요. 단순 과거에 직접배법,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비법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하는 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인데, 단일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전통적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비판에 따른 새로운 배분 기준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맞고요. 직접 노무비와 같은 직접 원가 증가로 인해서 여러분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니까는 직접 노무비 비중이 컸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노무비보다는 뭐죠? 제조간접비 비중이 크죠, 그쵸? 그래서 제조간접비의 배분 기준이 필요하게 돼서 새로운 배분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었어야죠. 이번에 틀렸습니다. 제조간접비를 활동별로 배분함으로써 원가 동인에 따른 원가 계산이 가능해졌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에 보다 적합하겠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22번 원가 추정 방법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확성이 높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과거에 원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게 공학적 방법이에요. 1번, 2번 다 공학적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2번이 되겠죠. 산포도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적 검토 시에 활용도가 높으나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맞고요. 고저점법. 원가 함수가 모든 원가 자료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 2번 묶어서 그게 뭐라고요? 공학적 방법이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3일의 상반기 원가 자료이다. 변동제조간접비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할 때 고저점법에 의해서 추정되는 7월의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고저점법은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비교해서 한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쵸? 밑줄 쳐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자, 밑줄 쳤어요? 그럼 가장 큰 게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나 볼래요? 가장 큰 게 몇 시간? 160시간. 가장 작은 건 몇 시간이에요? 110시간. 그러면 160시간의 금액이 얼마니? 24,000원. 24,000원. 16,000시간에 대한 게 24,000원이고요. 16,000시간에 대한 게 16,000시간이 아니라 160시간이구나. 160시간에 대한 게 24,000원입니다. 이거 고야. 저는 110시간에 대한 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2,000원 나와 있죠? 22,000원. 110시간에 대한 게 2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은 24,000원에서 22,000원을 빼주면 얼마나 나올까? 2,000원 나오죠? 2,000원. 자, 밑에는 160시간에서 110시간이죠. 110시간을 빼주면 50시간이 나오나? 50시간 나오는 거죠, 그쵸? 50시간. 160시간 마이너스 110시간 하면 50시간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40원 나오죠? 40원. 얘가 변동비가 되는 거야.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40원이 되는 거예요. 40원. 고저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높은 시간과 제일 낮은 시간을 비교를 해서 변동비를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7월은 얘들아, 7월은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접 노무 시간이 150시간 나와 있어요. 150시간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가 40원 나와 있으니까 변동비는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변동비는 6,0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변동비는 6,000원이고요. 여기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고정비를 더해줘야지만 총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그럼 이 고정비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잠시만 24,000원에 대한 시간 160시간에 24,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합쳐진 거야.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합쳐진 거예요. 110시간에 22,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속에도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은 24,000원과 22,000원의 차이가 2,000원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변동비란 얘기죠. 변동비란 얘기예요. 시간은 몇 시간 차이 나죠,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50시간 차이 나죠, 그쵸? 그래서 2,000원 나누기 50시간에서 단위당 변동비는 40원이 되는 거야. 그럼 150시간 곱하기 40원 하면 변동비는 6,000원이에요. 그럼 고정비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여기 봐. 160시간 곱하기 40원 160시간 곱하기 40원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얼마 나올까요? 4일은사 4, 6, 24 6,400원이 나오죠. 6,400원이 변동비란 얘기죠. 24,000원 중에 6,400원이 변동비야. 그럼 여기 봐요. 24,000원 중에는 고정비 변동비가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이 중에서 6,400원이 변동비라고 그랬으니까 6,400원 빼주면 17,600원이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17,600원이 고정비가 돼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여기 봐요. 110시간 곱하기 40원 110시간 곱하기 40원 하면은 4,400원 나오죠. 4,400원. 그럼 여기 봐봐. 22,000원 중에 4,400원이 변동비라는 얘기지. 그러면 나머지가 고정비잖아. 22,000원에서 4,400원 빼도 17,600원이 나오죠. 어떻게 계산해도 고정비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17,600원. 두 개 더해줬더니 총 재정가는 23,600원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답은 1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저점법 이런 말 쓰는 거야. 네. 자,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 추정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아니지. 24번 할 차례죠. 원가 조업도 이익 도표에 관련된 즉 CBP 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도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A가 단위당 고정비를 의미한다. 여러분 A가 옆으로 쭉 일직선으로 갔죠,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총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당 고정비가 아니라 총 고정비.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 총 고정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B는 손익분기점이죠, 그렇죠? 손익분기점인데 손익분기점에 생산량이 아니라 판매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판매량. 손익분기점이 맞아요. A도 고정비가 맞아요. 근데 단위당이 아니라 총고정비고요. 총고정비고 B는 손익분기점이 맞는데 생산량이 아니라 뭐라고요? 판매량. C 구간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는 구간이죠, 그렇죠?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공원이익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총 이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의 차이니까는 공원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D는 총 변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비와 비용의 차이 있죠. 그래서 총 변동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25번. 자, 공원이익은 50만 원이다. 영업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만 원 나와 있고요. 만일 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얼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이나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비, 총 고정비를 일정하다고 가져간다. 일단 정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봅시다. 칠판 여기 봐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자, 문장에서 뭐가 나와 있어? 고정비가 얼마래? 50만 원. 영업이익은 10만 원이다. 공원이익이 얼마? 다시 50. 영업이익은 10만 원. 여기 봐요. 50. 영업이익은 10만 원이다. 그럼 고정비는 얼마가 되는 거니? 40. 매출과 변동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쵸? 매출과 변동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정을 하면 되는데 가정을 할 때 가장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의 단위가 1이지, 그치? 그래서 그냥 얘가 50만 원이 나오려면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변동비가 얼마가 되는 거지? 5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아? 자, 100만 원 가정하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이 또 안 나왔지, 그치? 판매 가격은 1,000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1,000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이면은 판매 수량은 얘가 판매 가격이에요. 단위당 판매 가격. 그러면 단위당 판매 수량은 그냥 판매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지? 판매 수량은 1,000개가 되는 거죠. 1,000개. 판매 수량은 1,000개입니다. 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50만 원하고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40만 원 계산된 거고, 얘를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얘는 5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치?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000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 그럼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보세요.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는 50만 원 나누기 몇 개 팔았다고 그랬어? 1,000개를 팔았다고 그랬지, 그치? 50만 원 나누기 1,000개를 팔았으니까는 단위당 변동비는 얼마가 되는 거지? 500원이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비는 500원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봐요. 얘가 1,000원이잖아.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500원 나와야지. 얘 100%일 때 50%잖아요. 다시 한번 100%일 때 몇 프로? 50%. 그럼 얘가 100%일 때 50%니까 500원 나오는 거지. 일단 이렇게 다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음이 뭘 물었어? 판매량이 몇 프로 증가한대? 20% 증가한다고 나와야지, 그치? 그리고 판매 가격, 변동비 다 일정하대. 그럼 여기 잠깐만.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 일정하대. 단위당 변동비는 500원이 일정하대. 그치? 단위당 판매 가격이 일정, 단위당 변동비도 일정이지, 그치?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라고 나오는 거야? 500원이 나오지, 그치? 자, 그런데 수량이 몇 프로 증가한다고 그랬어? 20% 증가한다고 그랬지? 여기 판매 수량이 1,000개에 20% 증가했으니까는 몇 개가 되는 거지? 1,200개가 돼야지. 맞아? 그럼 여기도 곱하기 몇 개가 되는 거야? 1,200개. 여기도 곱하기 몇 개가 되는 거야? 1,200개. 여기는 1,000개가 됐으니까, 그치? 그럼 얘 공원이익 얼마 나오니? 빼주시면은 60만 원 나오죠. 공원이익 60만 원에서 고정비가 얼마라고 그랬어? 40만 원이지, 그치?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 나오는 거야? 20만 원. 자, 영업이익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어? 10만 원만큼 증가했지, 그치? 나누기 당초 영업이익. 당초 영업이익 얼마예요? 10만 원. 그러면 100% 증가했잖아. 그치? 곱하기 100은 100% 나오는 거니까. 자, 영업이익 증가액. 영업이익 선생님 보세요. 영업이익 증가액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했으니까, 그치? 나누기 당초 영업이익 곱하기 100 하면 100% 증가를 하는 거야. 이걸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봐요. 여기 공원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지, 그치? 이걸 쏙 끄집어낸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공원이익이 50만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얼마니? 10만 원이지, 그치? 맞아? 그래서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얘를 끄집어내려서 공식을 만들면 이걸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말을 쓰는 거야. 영업 레버리지도가 얼마 나오니? 5가 나와요. 5가 나와요. 얘 곱하기 매출액 증가율을 해주시면 돼요. 매출액 증가율. 여기에서는 판매 수량 증가율이 나와 있잖아, 그치? 판매 수량 증가율 같은 개념이야. 몇 퍼센트? 20% 이렇게. 그러면 5 곱하기 20% 하면 뭐가 나오니? 100%가 바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는 거야. 영업이익 증가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영업이익 증가율 100%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당초에 영업이익이 얼마 있었어? 10만원. 10만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10만원. 그럼 10만원 증가한 거 얼마? 20만원. 영업 레버리지도를 알고 있으면 회사 담당자가 여기 봐요. 영업 레버리지도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장님이 야 내년에 판매 수량 20% 증가 목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치? 네. 내년에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바로 나와야 되겠지.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하면 다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 회사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5다. 매출액 증가율이 20%다. 곱해주면 얼마? 100%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그 기준에 10만 원 있었으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만 원이 증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된 영업이익은 얼마야? 20만 원이 됩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정석으로다가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2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책임회계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책임회계 제도는 실제 성과와 예상과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게 해준다. 맞습니다.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는 원가 항목들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틀렸어요. 자, 3번에 책임 중심점에는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원가 중심점이란 통제 가능한 원가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가장 작은 활동 단위로서의 책임 중심점을 우리가 원가 중심점이란 말 쓰는 거죠. 수익 중심점은 매출을 책임지는 거고요. 이익 중심점은 매출과 각종 비용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투자 중심점은 모든 걸 책임지는 거고. 27번. 다음 중 변동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실제 조업도 수준에서 예산 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변동 예산은 실제 조업도 수준에서 예산 원가와의 실제 원가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28번. 판매부서의 성과 평가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판매부서의 성과 평가는 수익 중심점보다 이익 중심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매출로 평가하면, 그쵸? 매출로만 평가하면 이익이 적절하더라도 성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판매부서는 이익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판매부서의 성과 평가는 예산 매출과 실제 매출을 비교해서 이루어진다는 맞습니다. 또 매출의 총 차이는 매출 가격 차이라든지 매출 조업도 차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출 조업도 차이는 매출 배합 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수량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가 아니에요. 매출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라는 게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 29번. 다음 중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업 전체 목표의 극대화보다 기업 구성원들 성과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바뀌었죠, 그렇죠? 기업 구성원 성과 극대화보다 기업 전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이 문장이 맞는 거죠. 1번이 뒤바뀌었습니다. 답은 1번. 자,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은 성과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되겠죠. 적시성과 경제성을 적절히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각 책임 중심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3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표준원가 공식이랑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스타일은 똑같아요. 점유율 차이니까 실제 점유율 마이너스 예산 점유율 곱하기 실제 규모 이렇게 하면 얘를 우리가 점유율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또 하나는 자, 밑에 실제 규모가 나오면 되겠죠? 실제 규모 공식의 흐름은 표준원가 계산이랑 똑같아요. 실제 규모 마이너스 예산 규모 곱하기 예산 점유율.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모의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를 규모의 차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첫 번째가 재료비의 가격 차이가 있었고요. 수량 차이가 있었어요. 수량 차이. 두 번째는 노무비의 가격 차이가 있었고요. 임률 차이가 있었고요. 임률 차이. 세 번째, 제조 간접비에서는 소비 차이, 능률 차이, 그 다음에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조업도 차이. 이건 표준원가 계산이야.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고요. 플러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혹시나 이거는 헷갈릴까봐. 자, 지금 나온 거는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에서는 반대로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인데 그냥 이 문제 갖고 설명을 해드리면 자, 실제 점유율이 45%입니다. 45%. 예산 점유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40%. 여러분 여기 잠깐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회사가 40% 점유율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45% 점유했으면 더 많이 점유한 거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죠. 곱하기 실제 규모는 10만 개예요. 시장의 실제 규모는 10만 개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시장의 실제 규모 10만 개 중에서 내가 40%를 예상을 했는데 45% 점유했으니까는 훨씬 더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유율 차이는 얼마 나오니? 5% 나오죠. 5% 곱하기 10만 개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 5천 개 나오죠, 그쵸? 5천 개 곱하기 공원이. 자, 공원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원 나와 있죠, 그쵸? 1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산 공원이, 예산까지 실제가 아니라 예산 공원이 1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50만원 나오네요. 50만원. 그래서 50만원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야. 성과평가는 여기 잠깐만 왜 공원이익을 마지막에 곱해주시면 되느냐면 우리 공식이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야.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고요.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일 때 책임 중심점에 각 책임자가 고정비는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제 불가능이란 말이야. 고정비는 책임 중심점의 책임자가 고정비를 통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책임 중심점의 책임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변동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이익 갖고서 우리가 성과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원이익을 가지고서 영업이익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고정비가 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각 책임 중심점의 책임자가 통제 가능한 원가, 이게 통제 가능 원가니까 통제 가능 원가가 반영된 공원이익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시장 규모가 1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한 게 40%예요. 근데 실제 45% 점유를 했으니까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한 거야. 몇 개만큼? 5천 개만큼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곱하기 예산 단위당 공원이익해서 50만 원만큼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규모의 차이는 실제 규모가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0만 개예요. 10만 개. 마이너스 예상 규모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2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12만 개. 곱하기 예상 점유율이 40%. 그럼 규모의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죠? 여기 봐봐. 마이너스 2만 개에 40%면 8천 개 나오지, 그치? 8천 개 나와요. 마이너스 8천 개.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 공원이익. 이렇게. 똑같이 예산 공원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0원.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80만 원 나왔으니까 규모의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생겼다라는 얘기야. 규모의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생겼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중들이 12만 명 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 온 거는 몇 명밖에 안 왔다? 뭐 10만 명밖에 안 왔다. 그 중에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40%다? 우리 뭐 제품을 살 게 40%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80만 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뭐만 물었으니까 점유율 차이만 물었으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1번 문제 보시면 2001년 주식회사 3일에 터치 패널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이 18%이며 동사업부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13%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어쨌든 자본비용보다는 투자 수익률이 크죠, 그쵸? 사업부의 투하 자본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18%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투자 수익률이 18%. 그러면 투하 자본이 350이라고 했어요. 350만 원.
18%를 벌었대요. 350만 원에 18% 얼마 나오니 그러면? 63만 원. 근데 이 투하자본의 자본비용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13%라고 나와 있죠. 13%. 350만 원에 13%하면 얼마 나오니? 45만 5천. 45만 5천 원 빼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얼마 나올까요? 63만 원에서 45만 5천 원 빼줄까요? 17만 5천 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요 개념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적 부가치의 개념은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서 쭉 가다 보면 이자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은 뭐에 대한 거지? 타인 자본에 대한 거야.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그리고 쭉 내려가서 순이익이 나올 거야. 쭉 내려가서 순이익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타인 자본만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 그치? 주주들한테도 배당금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쵸? 우리가 투자를 받는 방법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차입을 해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차입에 대해서는 뭘 주는 거지?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테고, 그치? 투자를 받으면 뭘 주는 거니? 배당금을 지급을 할 수 있겠지, 그치? 배당금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자 비용만 들어가지 배당금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자 비용은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데 배당금이 안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 중에 일부를 갖다가 배당금으로 줄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아니? 당기 순이익 중에 일부를 적자가 나면 배당금 줘 안 줘? 못 주는 거고요. 그래도 타인 자본 비용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만 투자받은 배당금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배당금도 반영을 해라. 그래서 얘를 자기자본 비용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자본 비용을 반영을 해서 계산된 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말을 쓰는 거야. 경제적 부가가치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의미에 가니? 그러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뭐까지만 나와 있는 거야? 당기 순이익까지만 나와 있지. 여기에는 뭐만 반영되어 있다? 타인 자본 비용만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순이익 밑에 뭐도 반영을 한번 해보자. 자기 자본 비용도 반영을 한번 해보자. 배당금 이렇게 반영을 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말을 쓰는 거야. 너네 다 전산생부 배웠으니까 순이익이 나면 배당금 주는 거 알잖아. 그 배당금 빼준 게 경제적 부가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를 보자. 6개월 전에 차량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침수로 인해서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동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200만 원을 들여서 250만 원에 팔거나 현재 거래처에 100만 원에 팔 수 있을 때 매물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 매물원가는 무슨 원가니? 과거의 원가지, 그치? 과거의 취득원가를 매물원가라고 하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4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33번 문제 보자. 주식회사 3일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제품 300단위를 19,000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추가 주문을 받은 거죠? 추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추가 주문을 받았어요. 증분 수익이라고 해요. 증분 수익이 몇 개? 300단위를 19,000원에 받았어요. 300단위를 19,000원에 곱하기 19,000원 이렇게. 얼마 나오니? 300단위 19,000원 하면 3, 9, 27, 570만 원 나오는 거죠? 57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증분원가는 자 300개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래야 증분이익이 계산이 될 거야. 단서 조건을 봤더니 기업 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이 주문의 수락 여부와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동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고정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럼 변동비만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변동비만 몽땅 다 더해보세요. 고정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변동비, 재료비 변동비다, 동그라미. 직접 노비도 변동비예요, 동그라미. 변동재주관료비 동그라미. 밑에 변동판매관리비 동그라미. 변동비자 들어가는 거. 자, 다시 한번 재료비 변동비, 노비 변동비, 변동재주관료비, 변동판매관리비 몽땅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18,000원? 변동비가 18,000원이래. 18,000원.
이렇게. 그러면 54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30만 원만큼이 이익이니까 당연히 수락을 해줘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일부를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공급업자와의 관계와 같은 비재무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1번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봐요. 외부에서 구입하던 걸 끊고 그냥 자가 생산하면 그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그 외부 업체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자체 생산을 못했을 때 외부 업체한테 다시 물건을 대달라고 하면 안 대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비재무적 측면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원가는 여기 봐요. 외부 구입하던 것을 자가 또는 자가 제조하던 것을 외부 구입하는 문제구나. 그거는 자가 제조하던 것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관련 원가는 뭐냐면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중 회피 가능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쨌든 답은 1번이고요. 35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부 A, B, C가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사업부 A와 B를 폐쇄해야 한대. 그럼 A와 B를 여러분 가려봐요. 그러면 C만 남는 거지. 맞니? C만 남아요. 공원이익이 얼마나 C의 공원이익이 800원이지. 근데 회피 불능원가는 토탈 얼마니? 3,500원이 되는 거지. 여러분 A와 B가 없어지면 공원이익까지가 없어지는 거잖아. 회피 불능원가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죠?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폐쇄한다라고 하면 공원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 불능원가는 그대로 발생한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다시 그래서 A와 B가 없어지면 C의 공원이익은 800원이고 회피 가능원가는 3,500원이니까 얼마가 손실이 되는 거지? 2,700원이 손실이 된다. 1번 맞죠? 자, B와 C를 폐쇄를 했대요. 그러면 A만 남는 거지, 그치? A의 공원이익이 얼마니? 1,600원인데 회피 불능원가는 3,500원이 있으니까는 1,900원이 손실이 되는 거고요. 맞죠? 자, 여러분 A와 C를 폐쇄하면 B만 남아요. B의 공원이익이 1,000원인데 회피 불능원가 3,500원이 있으니까 2,500원이 손실이 되는 거 맞습니다. A, B, C 중 일부는 폐쇄하는 것이 전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여기 봐요. 전체 손실이 얼마니? 전체 손실이 얼마예요? 100원이잖아, 그지? 근데 뭘 폐쇄를 하면은 손실이 더 커지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전체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그치? 폐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6번. 자본 예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본 예산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고요. 장기 투자에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장기 투자에 관련된 의사결정이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장기간 소유됨으로 투자된 자금이 장기간 고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3번에 뭐가 틀렸나 봅시다. 그러면 자본 예산에 의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죠. 장기니까. 장기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는 불확실성이 작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 보시면 장기 의사결정 시에는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 추정이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증분 기준에 의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자 비용은 할인율을 통해서 반영되었으므로 현금 흐름 산정 시 이자 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반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법인세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수련자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수련자가치 39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39번 수련자가치가 뭔지 39번에 나와 있네. 자, 39번을 먼저 잠깐만 봅시다. 주식회사 3위는 내용연수가 3년 기회장치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기회장치를 구입하면 향후 3년 동안 매년 말 600만 원의 현금 지출 운용 비용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하나, 둘, 셋 매년 600만 원씩 현금 지출
운용 비용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매년 동일한 금액이니까 곱하기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매년 동일한 금액이니까. 자, 곱하기 연금 현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1년, 2년, 3년에 여기 봐요. 1년에 0.89, 2년에 1.69, 3년에 2.40 나와 있어요. 지금 기간이 3년.